할당 원칙은 귀, 보, 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아래로 내린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욕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 속종 욕구가 가장 보편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귀 속종 욕구가 집단지향적으로 할게요. 범주적이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집단지향적 또는 집단지향이라 쓸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사례가 뭐냐? 사회수당이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아동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듯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욕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평이란 단어도 들어간다. 그래서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다. 이것도 보편주의에 가까워요. 보편주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집단지향적이다. 집단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사회보험이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사회보험을 넣네요. 자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이 있어요.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기술적인 기준이에요. 기술적 기준. 그 다음에 이쪽은 선별주의 쪽에 가깝죠. 개인적 할당이니까 선별주의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지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이 장애 정도예요. 장애 정도 나중에 배우시는데 등급이란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졌어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어요? 전문가가 나누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꺾을게요. 자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다라고 했어요.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별주의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개인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공부조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공공부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만 적어드린 거예요. 약술 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할당 원칙을 정리하시죠. 급여를 봅니다. 자 급여 체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서 별표가 가장 많았거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급여 체계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재원을 이제 조성했으면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what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죠. 선정된 수혜자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무엇의 동그라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하는데요. 이 급여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아래다 쓰세요. 서비스는 현물입니다. 각종 서비스는 현물급여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서비스는 현물급여에 해당된다. 금전을 주면 이제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 하나 해 놓으시고요.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증서 바우처 제도의 실력 따지기가 있고 밑에 보면 현금과 현물과 증서 세 가지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부등호로.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이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소술되어서 쭉 나오는 것이 서로 비교되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내려면 이 부등호를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회고 다섯 번째가 권력이라고 돼 있어요. 기회도 중요할 수 있고 권력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자, 기회와 권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현금, 현물, 증서는 이게 같이 비교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와 권력을 먼저 끝내드리면, 자, 기회를 보세요. 네 번째 기회. 기회는 무형의 급여 맞죠? 네, 무형의 급여입니다.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취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나, 또는 여성들이 고용시장에서 이게 채용되기가 어려운데 이 여성들이 잘 채용될 수 있도록 양성고용 평등제를 만들어 놓거나, 자,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이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진학을 잘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불리한 집단들에게 진학이나 진급이나 취업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서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걸 우리가 내자로 기회균등이라고 말한다 했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 입학을 허가한다든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의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성고용 평등제 등을 통해서 이제 여성의 채용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기회의 평등에서 배웠어요. Affirmative Action,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배웠잖아요. 거기 그대로 나오네요. Positive Discrimination이나 Affirmative Action이 나오면 기회라는 급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거를 긍정적 차별 철폐 조치다, 차별 시정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권력이 있네요.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들이 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 했거든요. 영향력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다 권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권력을 주어서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요.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가 1급 시험에 출제가 된 거거든요. 거버넌스가 뭐죠? 협치라는 단어예요. 협치, 거버넌스, 관련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있었잖아요. 그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안에 주민의 대표자들이 들어가요. 민간인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민간인에게 뭘 준 거죠? 권력이라는 걸 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협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되게 이제 거기 나온 대로 기득권자들의 어떤 합리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거수기 역할, 그런 거 아시죠? 그러한 역할, 좀 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킨다면 권력이라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 보면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의 배분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하면 되게 소득 재분배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배분적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는 justice, 사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공평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적절해야 되겠죠. 적절성이 좀 어렵네요. 급여 충분성을 말합니다. 적절성은 급여 충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급여를 줄 때, 재분배에 대한 급여를 줄 때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 사회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기회와 권력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적을게요. 첫 번째 기회입니다. 현금, 현물, 바우처는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아주 쉽게 약술해 드리면 기회의 평등이에요. 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었잖아요. 기회 평등,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적극적 차별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긍정적,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이제 기회의 평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고 과정상 기회만 주는 거잖아요. 거기 읽은 것 중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익 집단이라 할까요? 불이익 집단들에게 바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거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이다. 장애인 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기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입니다. 자, 권력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관 파트너십과 연관성이 있는 거버넌스,
즉 협치와 연관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여 결정에 참여하는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다.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키워드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요거예요. 요 두 가지가 나오면 권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후딱 끝내드렸어요. 이것을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물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우처 증서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현금도 아니고 현물도 아닌 딱 가운데 있죠. 중간급여라고 그래요. 이거를 중간급여라고 그래요. 중간급여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증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 나열할 때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벌린다. 그러면 가운데에는 항상 증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증서는 중간급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기 비교시 반드시 중간에 와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부등호 문제 나오면 이걸 빨리 골라낼 수 있는 거죠. 바우처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 이제 세 번째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쓰지 마세요. 네 번째 현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바우처가 있어요. 바우처는 증서라고도 하고 서비스 이용권이다 라는 말로 법률에 돼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세팅할 건데 먼저 교재를 보시죠. 대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금 급여에 비하여 현물 급여의 장점은 이렇게요. 또는 현물 급여에 비하여 현금 급여의 단점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단점을 구분할 필요도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장점인지 이게 단점인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급의 특징으로 정리하시고 현물급의 특징으로 정리하시고 바우처의 특징으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을 나누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돌려야지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재를 보는데 장단점은 읽으면서 이게 장점이 단점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특징으로 보시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다. 이건 현금의 개념이죠. 네, 화폐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2번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데 쓸 수 있겠죠? 네, 이게 수급자 효용의 극대화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 쓰면 이게 또 낭비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이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효율적으로만 써준다면 현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만 써준다면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받아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 주권주의 자기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 주권주의 차원에서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도 우월하죠. 왜냐하면 현금을 받으면 낙인이 없거든요. 스티그마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우월하다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이 적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영 비용. 그러니까 현금을 집행할 때 운영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좌 이체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계좌에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현금은 직접 가져다가 주는 게 아니라 계좌 이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거기 오른쪽에 써져 있네요. 낙인 방지 및 운영 효율성이 높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뭐겠어요? 단점에 해당되겠죠.
원래 정책의 목표에 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 지출에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현금을 줬는데 엉뚱한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상품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우처이다. 그래서 현금을 주면 이걸 엉뚱한 데다 쓸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 해주면 이걸 엉뚱한 데 쓸 수 있으니 이것을 일종의 상품권,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 화폐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게 지역 화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역 화폐라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금을 주면 거기 지역에서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만 쓰는데 또 필요한 것을 쓰지 않고 사지 않고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하는 그런 상품권으로 많이 요새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목표율성이 낮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이 목표율성은 이런 거예요. 정책의 목표는 정말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줬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다 돈을 쓰면 정책의 목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의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정책의 목표라고 하면 돼요. 그 정책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율성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물급여 들어가요. 이 현물급여는 현금하고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물품의 동그라미, 서비스의 동그라미예요. 물품은 배달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만나서 상담하고 욕구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상당히 운영하기가 절차가 복잡하겠네요. 2번 욕구를 가진 자의 선별성과 집중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네, 목표율성이 높습니다. 목표율성이 높다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되게 이걸 서비스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말하는 게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자, 욕구조사를 했다. 이제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욕구를 조사를 했다. 그 욕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들어간다. 정말 정책의 목표에 맞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하고 대비해 보면 목표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가 명확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한다. 물품 평등주의의 달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서비스는 현물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서비스는 목표율성이 높은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된다. 이 정치적 측면은 뭐냐면 많은 대중의 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금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금급여를 받지 않죠. 되게 공공부조 대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도가 현금급여를 받아요. 그러면은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현금급여를 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뭐예요? 그것을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의 서비스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선호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이. 이해되셨죠? 현금보다는 현물이 정치적으로 많이, 여론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물품 평등주의는 물품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물이죠, 현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청, 급여, 소비 시 낙인이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 대면을 하죠. 물품을 전달할 때 대면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자 합리적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거는 또 물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는 정작 이 물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물품 평등주의예요. 물품 현물을 다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물품 평등주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정작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 물품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 정책 1강에서 있어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데 효율성이 저해되는 관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은 어떤 급여에 나타난다? 현물급여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상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이 좀 힘들겠네요. 운영이 복잡하겠네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현금하고 대비해봐요.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높죠. 현물은 낮죠. 자, 대신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낮죠. 그 다음에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